네, 시사정답 3인 3색 9월 12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김희수 헌재소장 그 국회 본회의 인준이 헌정사상 최초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45대 145로 나왔죠. 그래서 두 표가 부족해서 부결이 됐는데 정부 여당에 굉장히 좀 충격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정부 여당이 안이했다 이런 그 비판도 나오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정사상 최초라고 그러는데 그만큼이나 예측 못한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앞으로 이 국회 운영이나 국정 운영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발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뭐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이후에 처음 돌아와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헌재소장 인준이 부결하고 나서 상당히 뭐 이렇게 이제 좀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 뭐 이렇게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회 보이콧 100 이제 이유가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어떤 그 MBC 김장현 사장 첩보일장 발부했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한국당 걸린 게 많죠.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부분이라든가 다음에 이제 언론 문제 모든 것이 모든 현안들이 다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김희수 후보자 인준 부결이 어쨌든 이제 큰 힘이 된 것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국민의당이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 자유 그 투표로 그걸 했는데 그 원식 원내대표한테는 어쨌든 뭐 최소 25명 확보했다는 김동철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 부분 가지고서 어떤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우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식 대표가 그대로 미루고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그 점에 있어가지고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 파트너가 김동철 원내대표였으니까 국민의당 쪽에 서로 그 믿었던 것 같은데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꼬리표를 붙이기는 했던가 봐요. 뭐 유영진이 그 박상진이 또 저 타견민이 이런 쪽을 그 낙마시키겠다고 언지를 달라. 근데 그게 뭐 아시다시피 국무위원급 인사들이 두 분이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한테 그 어중을 묻지 않고 그 당에서 언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뭐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결국은 국민의당 내부의 이 안철수 그 대표 생각대로 일단 문재인 정권을 한번 길을 꺾어 놓고 보자, 반대를 해서 길을 꺾어 놓고 보자 이런 게 더 주요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쨌든 간에 그 이렇게 국민의당의 존재감은 확실히 부각돼 준 것 같아요. 예. 안철수 대표가 김희수 헌재소장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후로 사실 이 국회에서 여러 현안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당장에 김명수 대법원장 그 인준 동의안도 여기 남아 있는데 참 문제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민의당으로서도 이렇게 정기국회가 도입되고 난 후에 시점과 계기를 잡아서 이렇게 선도정당으로서 뚜렷한 자기 모습을 부각해야 될 그 계기점을 만들 필요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안일 것이냐, 어떤 시기일 것이냐라는 부분만 남았었지 실제 국민당이 어떻게든 캐스팅 보트로서의 어떤 중요성을 부각하는 그 일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의외로 빨리 왔다. 김희수 후보자 이제 이 부분들로 계기로 해서 빨리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김희수 현재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그 문제를 삼았던 게 한마디로 말하면 색깔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진보적인 성향을 뚜렷이 나타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는 그 우리나라 거구 기독교 쪽에 어떤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팽가락이 뭐 이런 건데 거기에 그 대해서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줬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의 캐스팅 보트인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캐스팅 보트인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의 선택이나 이번 판단이 그러고 나서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의기양양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또 김희수 그 소장 후보자가 그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비쳤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고 봐집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본래 이 투표를 이우정 현재 위원 자진 사퇴 9월 1일 날 직후에 표결하기로 했는데 국민의당이 연기 요청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뒤통수 맞았다. 그때 했으면은 뭐 큰 이변 없이 그냥 통과가 됐을 거다. 이렇게 그때는 자유한국당 보이콧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 국민의당에 대한 배신감을 좀 많이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예, 뭐 당장은 지금 국민의당의 행태 또 이제 어제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표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일제히 이제 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돌리면서 자기들은 뒤로 빠지는 뭐 심지어는 표결 결과까지도 민주당에서도 입안표가 많이 나왔을 것이다 있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많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앞으로 국회를 끌어가고 또 어떤 이 국회에서 일정한 어떤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좀 냉각기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이 많은 부분 중에서 어쨌든 간에 좀 협치가 부족했다. 뭐 이런 말을 갖다 국회 가서 하셨는데 이 협치도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협치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이게 연정도 아니기 때문에 협치라는 정책 부분을 이렇게 공조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일단 사안별로 판단해야 될 몫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여권으로서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협치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로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진짜 더 복잡한 산수 문제, 더 큰 어려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지난 이 선거의 총선에서 국민의 뜻이 협치였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촛불 전국이 있었고 대선을 거치면서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됐는데 현재 국회 행태가 과연 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을 하는지 또 지금 협치를 하라는 것이 과연 야당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발을 맞춰가지고 대체로 적폐청산이나 모든 어떤 계획 과제에 대해서 타협할 건 타협하고 하면서 그렇게 가라는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될 거고 결국은 협치의 기준도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될 수밖에 없다. 민의에 충실하는 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야3당이 진짜로 그런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협치만을 위해서 오히려 정부 여당이 숙이고 간다면 그게 뭘 위한 협치냐 이런 문제도 또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국회가 과연 이렇게 계속 민의를 저버리고 민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야당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2016년 20대 총선 때의 민심과 그리고 현재의 민심 다시 말해서 촛불을 거치면서 어떤 정권 교체를 이뤄낸 지금의 민심가에 있어서 갭들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런데 과연 촛불 민심이 요구한
그 적폐청산을 개혁과 재반 개혁을 포함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협치가 긍정적인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든지 혹은 또 개혁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또 어떤 측면에서 후퇴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또 민심과 오히려 이반된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개혁연대의 틀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집권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 이제 네. 이낙연 총리 인준안 처리 과정이라든가 또 다른 사안에서도 바른정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이 네. 하나의 어떤 틀로서 이렇게 같이 움직였던 이런 틀이 이제 개혁연대인데 네. 현재로 봤을 때는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틀 또는 이제 선거가 이제 내년 6월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개혁연대 틀 유지가 상당히 이렇게 약화되고 또 기본적으로 현재 정권 문 정권이 이렇게 그 부분에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강력하게 그것을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들이 없었던 부분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인중 부결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역시 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안철수 대표 체제가 다시 오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한국 정치에서 이 대선이 끝난 지 지금 채 5개월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난 선거에서 나섰던 그 각 후보들이 각 정당의 대표를 맡으면서 일제히 정치 전면에 나서 가지고 현재 대통령하고 마치 힘겨루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는 심지어는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까지도 재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야당들이 많이 했죠. 대선 불복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대선 연장선에서 연장전을 하자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다. 대선에서 패배를 했으면 집권을 한 세력이 또 집권을 한 그 정당이 일정하게는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면서 비판을 할 거는 비판을 하고 문제제기를 할 건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KBS, MB 정상화라든가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정원 적폐청산 이런 부분들 전체를 걸고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 바른정당 이런 데들이 그 태클을 걸고 나온다. 과연 이걸 언제까지 용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기존에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대통령으로 그 당선된 분이 어쨌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또 본인의 어떤 그 철학과 가치에 따라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쭉 하면서 그때 이 함께 경쟁했던 분들은 어쨌든 이 당선된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을 일정 정도는 하는 걸 지켜보고 그 이후에 어떤 다시 예를 들면은 그 컴백에서 뭐 이렇게 다투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번은 상당히 이 보궐선거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때 함께 경쟁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각 정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이게 무슨 대선 연장전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이 이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대선 불복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말 국정 운영의 어떤 그것을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켜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점에서 부족한 점이나 고쳐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 뭐 이런 부분에서 국민 속에서 좀 다퉈야 되지 않나 보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너무 일찍 와가지고 상당히 국정 운영 자체가 상당히 위기에 빠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특히 이번 정기 국회에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100대 과제에서 425개인가가 뭐 법안으로 거의 돼야 된다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야당이 지금 이제 뭐 법안 통과 뭐 자기들 그거 없이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주장하고 있는데 참 큰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뭐 오늘 그 말싸움들이 대단한데요.
이렇게 뭐 골목대장, 주목대장 뭐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격한 신경전, 감정전을 벌이는데 결국은 이렇게 국민의당과의 어떤 함께 가는 방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아마 민주당 입장 아니겠느냐, 집권여당도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조금 힘들게 가지 않겠느냐. 지금 너무 빨리 이제 이렇게 불거지는 바람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정부 여당도 참 그 안타깝고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박상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그 결단을 내리고 그러면서 김희수 헌재 소장이라든가 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분을 가지고 또 설득을 해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상한 사람을 끼워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지지 세력으로부터도 위반되고 그러면서 전체의 명분 자체도 약화시키는 이런 짓을 왜 하는지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교란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그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박상진 같은 사람도 자꾸 들이미니까 우리로서는 격할 수밖에 없다. 그 인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불만을 가지고 그 반대 그걸 할 수밖에 없다.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과감하게 이 협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잘못된 것은 빨리 그 방향 수정을 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지난 이 참여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극복해 나가자고 아마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그런 모습에서 준비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했었는데 당시에 그 2004년도에 탄핵 역풍 속에서 여당인 그 이 열린우리당이 가반을 점에서는 불구하고 첫 정기국회에서 이렇게 4대 개혁 입법 그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참여정부가 그 이후에 공경에 그 빠지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도 올 정기국회가 상당히 그 앞으로의 그 향후 5년간을 이 성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인데 상당히 이 청와대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거꾸로 그 독이 아닌가, 이렇게 그 높은 지지율은 국민의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것을 그로서 그 인식하고 이 야당과의 현실적인 그리고 한편으로는 촛불 민심을 받아안는 개혁연대의 틀을 이 두텁게 이렇게 가져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바른정당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이해운 대표 사태 이후에 김무성, 유승민 하에를 키스했지만 자강론 통합 갈등은 지속되고 지금 이제 이후 체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아직 오늘까지도 이렇게 뭐 합의를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이렇게 유승민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은 자강론으로 이제 드라이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고 김무성, 유승민 비대위 체제가 아닌 다른 조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만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렇게 통합론이 좀 더 힘이 세질 것이다. 뭐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는 관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파는 이렇게 당대당 통합을 원하겠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지게 됐을 때는 당대당 통합은 안 될 거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탈당하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예. 그런데 그 정말 그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당장의 선거를 때문에 어떤 가치와 노선을 버린다면 국민에게 영원히 이렇게 이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이 내용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지만 거꾸로 보면은 당장의 선거에서는 어쨌든 힘들다라는 것을 갖다 나타낸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그 지방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보수가 힘이 빠졌는데 분열까지 돼서 되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상당히 이게서도 참 개혁 보수의 길은 험난하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예, 그 점에서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 개혁 보수라고 이제 그 내세우고 이 나름대로 어떤 깃발을 들고 왔었는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핵심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흡인력을 가지고 그 보수가 좀 핵심되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핵심된 보수로 힘을 합쳐가 가자 이런 분위기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뭐 자유한국당 내용이 지금 그 어쨌든 그냥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이 그냥 그 막무가내식으로 아무런 그 핵심의 어떤 그거 없이 가고 있는데 거기로 다 선거 때문에 휩쓸리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이때까지 내걸었던 개혁 보수라는 것이 그 신기루밖에 되지 않고 그 국민들한테 정말 보수의 희망을 길게 봤을 때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참 좀 그 아쉬움이 드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말 이제는 그 협치의 어떤 그거를 틀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거기에서 이 어제 김인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 사태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어떤 지혜로서 국회 운영을 그 해나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언급으로 촉발됐는데요. 전술핵 재배치가 존 맥케인 그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죠. 예. 이 외교위원장이 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74분이 4명이 또 전술핵 재배치 촉구선을 트럼프에게 발송하고 제한 군인회 등 보수 단체들이 또 전술핵 재배치 이슈를 한다는 등 상당히 좀 겉으로 보면 뜨겁게 달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6차 핵실험으로 이제 북한이 사실상 이렇게 뭐 일본 국방장관이 얘기했듯이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핵의 공포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전술핵이라도 가져와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심리들을 이렇게 보수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이미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그쪽 보수적인 인사들이 이렇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KS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뭐 전술핵 재배치 부분에 68%가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 보수 쪽 입장에서는 이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전술핵 배치를 하려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걸 이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않고 우리가 뭐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전술핵 배치를 미국에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지금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전술핵 배치를 미국도 원치 않고 한국도 그걸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여론전을 통해 갖고 현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면서 이 북핵에 제대로 대치 못한다는 인상을 주목으로 해가지고 정부 여당을 더 이제 힘들게 만들겠다 그런 거죠. 그러고 미국이 지금 존 맥케인 같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중국한테 대한 압박으로 좀 설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러고 미국은 상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가 자꾸 그걸 거론이 되는 건데 문제는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일치된 어떤 한 목소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혼선을 빚는 듯한 그 모양새를 국민들한테 주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렇게 봐지고 이거는 분명히 그 설을 분명히 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지도 않다. 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실질적인 이 정부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이신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까지 그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핵을 91년도에 빼면서 그 이쪽은 미국의 핵 우산을 가지고 충분히 그 한미연합 전력과 미국의 핵 우산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스스로 부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국에 전술핵을 들여온다는 건 그동안 그 전술핵으로 갖고 그 북한 핵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다고 했던 게 전부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그동안
정책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전술핵을 물리면서 미국 해구산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고 이제 와서 다시 전술핵 없이는 북을 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도 역대 정권에 전부 이율배반이 되는 거죠. 예, 그게 확장 억제 이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한미 동맹 간에 그 본토에서 어떤 핵이라든지 이런 공격받는 거에 대응 이상으로서 동맹국이 그런 그 공격을 받는지 하면은 해구산,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으로 이 대응해 나간다 하는 부분들인데 뭐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그보다 더 이 핵 전술핵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효과 면에서.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핵 균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현재 아직도 북한이 핵을 개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체 이제 주변 정세를 보면은 핵이 압도적으로 미국 쪽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불과 이제 미국에서 ICBM을 쏘면 30분 만에 북한을 초토화시킵니다. 이게 이제 거의 5,000개 내외의 어떤 핵무기가 있고 전술 핵무기 한 1,000개 내외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핵우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핵 우위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반도 상황만 가지고 핵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않은 상황이 보고 오히려 이제 전술핵이라는 것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전시작전권 문제하고 연계가 되는데 완전히 이제 미국에게 모든 것을 군사 주권의 부분으로 완전히 맡긴다는 의미가 거의 동일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이것은 이제 계속 정확한 실상, 전술핵 재배치가 가지는 정확한 실상들을 나가면은 현 좀 다른 어떤 여론들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한테 중요한 거는 전술핵 배치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다 덮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보수가 원하는 논쟁, 보수가 원하는 그 상황 이런 걸로 가면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도 그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전술핵 배치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동안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대화를 해야 되느냐 제재를 해야 되느냐 병행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갔던 게 엉뚱하게 지금 전술핵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궤도를 잘 잡아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치달아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나온 그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 그 고위 회담을 조건 없이 저걸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창조적인 어떤 제안들을 북한에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지금 정부 여당이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계속 나오고 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일각에서는 현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 안보 라인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송영무 국방장관은 본인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기본 입장은 정부와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전술핵도 검토돼야 된다고 그 국방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그 여론을 갖다가 그렇게 움직인 거 아닌가. 그래서 외교안보라인이 차제에 정말 확실한 어떤 그 노선을 이렇게 정립하고 통일된 어떤 입장에서 각각 역할 분담하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재와 대화 이게 빙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런 부분에서 북핵 관계, 북한 관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다리기보다는 좀 적극적인, 자주적인 이런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그 부분들 가감하게 펼쳐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